자, 유엔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님, 한국거래소 강지호 ESG 팀장님, 국민연금 원종현 투자정책위원장님, 한국지배구조원 정재규 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호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먼저 한국거래소 강지호 ESG 팀장님의 발표를 시작되고요. 본 세션은 이은경 실장님께서 좌장으로 해주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세션을 좀 열고 바로 이어서 강지호 팀장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좀 지연이 됐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또 좌장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ESG의 젠더 이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좌장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사실 지난 2001년부터 19년 동안 ESG 기사를 검색한 양이 한 13,000여 건 됐는데 작년 2020년 동안 ESG를 검색한 결과, 뉴스 검색한 결과 거의 3만 건 정도의 뉴스가 나올 정도로 사실 ESG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국내에 많이 중요한 경제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걸 다들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민간에서도 많이 오셨고 또 공공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ESG 이슈에 있어서 정보 공시 의무와 정보 공개 이런 이슈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반부패 서밋이라 또 반부패 이슈를 포함한 정보 공시 의무와 관련돼서 세션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기 때문에 12시 40분에는 마치고 식사를 꼭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RX의 강지호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강지호 팀장님께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 팀장, 그리고 코스닥 상장심사 및 공시팀장, 그리고 초대 이번에 KRX의 ESG 초대 팀장이 되셨고요. 입사하신 지 한 27년 정도 되신 업력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발표를 15분 정도 죄송합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거래소에서 ESG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지호입니다. 사실 그 ESG 분야에서 저희 거래소가 이제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분야가 그 정보 공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발표 내용이 이 세미나 취지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좀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뭐 인사이트에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저 발표 진행 순서는 ESG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떠한 배경을 바탕으로 ESG 이슈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의 ESG 정보 공개가 어떠한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국거래소가 이제 최근에 제정했던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이런 순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ESG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자본 시장에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제 쏠리면서요. ESG를 이제 전통적인 재무 요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재무적 요소라고 이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201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부터 보면 이런 비재무적 요소가 투자 의사 결정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사이드와 이제 시장에서 자본 시장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ESG 정보 공개 요구가 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2007년에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유엔 PRI가 이제 제정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한 ESG 이슈가 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뭐 글로벌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들도 이제 이런 지속 가능 투자, 책임 투자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좀 시작을 하였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연합이라고 GSIA가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발표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지속가능 투자 규모는 선진 자본시장과 좀 비교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의 한 1.3%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본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한 3.7배 수준 이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이제 시장 규모와 대비해 볼 때도 한국의 지속가능 투자 규모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그 2019년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ESG 보고서죠. 기업이 발간해서 공시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건수입니다. 이 정보 공개 수준도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미미하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9년 20건에서 한 38사가 이제 공시를 해서 거의 더블 정도가 좀 공시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보고서 발간이나 공시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ESG가 이제 이렇게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이제 핫한 이슈이긴 하지만은 그 역사가 이제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이제 스터디가 그렇게 활발하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조차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정립되지 않고 이제 혼재돼서 좀 사용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ESG 이 자체도 뭐 어떤 때는 뭐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혼용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투자와 관련해서도 보면 ESG 투자, 뭐 지속가능 투자, 책임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련 기관이나 이니셔티브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ESG에 대한 정의도 이제 뭐 제각각입니다. 근데 이 정의들을 갖다가 각각 해서 보니까 공통 요소를 저희들이 좀 뽑아 보니까 ESG라는 게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다. 이런 부분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역사에 비해서 이 ESG에 대한 이 테마와 이제 주 관심사도 지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는 지배 구조 문제가 이제 주요 관심 사안이었고요. 그게 또 사회 책임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갔다가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이후에 환경 부문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요즘은 그 ESG 전체를 좀 하나로 합쳐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G 패러다임의 변화 흐름입니다. 그 이제 ESG 개념이 이제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는 그 주로 이제 ESG 활동가들 같은 경우 이제 기업 개별 이슈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적으로 좀 접근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환경 관련 법령이나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게 아닐까 좀 생각도 드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나 자산운사 같은 바이사이드 쪽에서도 그 ESG 투자 전략을 ESG 관련 리스크가 큰 기업을 이제 투자 대상에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배제하는 이런 방식의 좀 소극적인 투자 방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이제 ESG 이제 모범 기업을 좀 육성을 하고 ES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이런 포지티브적 접근으로 좀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제 ESG를 녹색 금융 정책, 뭐 그린 뉴딜 정책 이런 정부 거시경제 정책으로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시도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 관련 규제도 초기에는 이제 기업 뭐 자율적 활동 권고 이런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기업들이 이제 이 핵심 투자자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뭐 중대성 평가 이런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였고요. 이제는 이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ESG 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하는 그 정보 공개 규제 단계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실행 주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아까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뭐 2000년에 그 UN MDG, 뭐 2015년에 UN SDG, 뭐 파리 기후 협정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대규모 어젠다를 이제 국제 사회와 각국 정부가 좀 주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이뤄서 개별 기업들에게 좀 집중이 되다가 이제 그 공이 이제 자본시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책임 투자 관점에서 연기금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이제 역할을 좀 요구하여 왔고요. 최근 이제 몇 년 정도 전부터는 ESG 정보 공개 확대와 이제 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각국 거래소들의 역할들이 점점 좀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의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 ESG가 과연 이제 뭐 리스크냐, 또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냐, 뭐 이런 예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조금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좀 공유를 좀 해보면요.
잘 아시는 이제 세계적인 석유회사 이제 BP 같은 경우 그 작년 6월에 그 이 회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사업 부분을 매각하겠다. 그리고 10년간 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에 멕시코만 원유 유출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고를 이제 겪은 회사지 않습니까, BP가. 그에 따라서 배상 금액만도 뭐 200억 달러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배상도 배상이지만은 이 사고 이후로 글로벌 책임 투자 기관이나 평가 기관이 주 타겟이 좀 되었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 간판을 좀 바꿔달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의 이제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뭐 회사의 정체성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 이제 뭐 테슬라가 뭐 하는 회사인지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한 가지 좀 분명한 거는 현재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여전히 손실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탄소 배출권 수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순이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보면 ESG가 이제 뭐 중점 관리 대상인 경영 리스크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인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기업이 경영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 ESG를 그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좀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ESG 정보 공개 동향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여기도 또 다시 조금 구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포괄적 원칙이나 공식 보고서 구성 방법 제시를 하는 이게 서술 방식으로 하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있고요. 상단에 두 개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요 정보 공개 항목, 뭐 지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이제 체크리스트 방식의 정보 공개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 TCFD가 특히 조금 요즘은 핫하게 떠오르는데 왜 그러냐면 ESG 중에서도 이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요즘 그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다 보니까 TCFD 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 이런 요구들도 이제 아주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기준 자체도 상당히 그 중요도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RI 같은 경우는 역사도 되게 길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보면 ESG 보고서를 GRI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각국의 이제 정보 규제 동향을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제 동향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제 비재무 정보 공시 지침이라는 걸 제정을 하고 EU 내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 부분의 정보 공개를 갖다 법적 의무화를 추진을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이제 공개 의무화를 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유럽 쪽의 정보 공개 의무의 좀 특징은 뭐냐면 법적인 의무화는 돼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정보 공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정보 공개 기준, 그러니까 뭘 참고를 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공개를 하라는 것들을 따로 지정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업 자율에 좀 맡기고 있다는 게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홍콩, 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제 아시아권 거래소들은 법률로 의무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그들의 그러니까 각국의 거래소 규정을 통해서 의무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일본 JPX 같은 경우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아직까지 뭐 법적인 의무화든지 뭐 거래소 규정의 의무화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기업 자율에 좀 맡기고 있는데 대신에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최근 정보 공개 규제 강화 내용인데요. 시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 법적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환경 분야와 관련돼서는
TCFD 기준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최근에 법령이 개정됐고 올 1월부터 런던 거래소 상장돼 있는 대표 기업들 한 400개 정도 될 겁니다.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공개 의무화를 벌써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정보 공개는 주 대상이 이제 기업이 되겠는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 금융 서비스 부문, 예를 들어서 펀드나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그 책임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펀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원래 운영 목표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정보 공개가 ESG 경영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 확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부진한 이유가 뭘까를 조금 한 몇 가지 한 점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책임 투자와의 시너지 부족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바이사이드 쪽에 계신 분들은 기업들이 정보 공개를 많이 해줘야 투자 판단을 하고 책임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고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보 공개를 했는데도 막상 우리 회사에 대한 책임 투자 규모나 이런 걸 별로 증가하는 것 같지 않더라. 이런 말들을 조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누가 그러니까 먼저다 뭐 뒤다 이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책임 투자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는 어쨌든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 공개 비표준화 문제.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보 공개 기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공시를 해야 되고 어떤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GRI나 CSB, IIRC 이런 거 포함해서 최근에 한 5개의 이제 국제 정보 공개 이니셔티브들이 모여서 표준화 작업을 좀 시작하겠다고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ESG에 대한 이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또 이제 테슬라 부분인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ESG 평가 기관들의 이제 평가를 보면 그 2018년 이제 환경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MSCI라는 평가사는 거의 만점을 줬어요. 근데 만점을 준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생산하는 제품 전기차가 운행 중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일반 차량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는데 반면에 FTSE라는 이 평가사 쪽에서는 전기차를 만드는 그 생산 과정에서 테슬라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거의 낙제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아직도 정보 공개 확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정리돼야 될 과제들이 좀 많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필드에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고민들을 하고 대안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제정했던 정보공개 가이던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 이런 부분은 원론적인 수준의 부분이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참고해서 보시면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가이던스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한 7개 목차로 해서 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특히 기업들한테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중요성 평가 부분입니다. 이 중요성 평가가 뭐냐면 기업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기업도 이제 업종이나 지배구조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각각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러면
정보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또 시장이 원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이 중요한데 그걸 이제 중요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고 공개 지표는 저희가 이번에 가이던스 만들 때는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지표를 한 21개 정도를 저희들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조직, 환경, 뭐 사회 이런 식으로 크게 대분류를 해서 12개 항목에 대해서 21개 지표를 좀 제시를 했고요. 오늘 뭐 어쨌든 이 세미나의 주제가 이제 반부패 쪽인데 저희들이 그 좀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공고공개 지표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부분은 딱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표는 없고요. 대신에 뭐 이 공정 경쟁 이런 쪽에서 조금 반부패와 관련된 지표가 하나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희들 공개 지표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좀 업데이트 시킬 생각이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정보 공개를 하는 데서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할 생각이고 그럴 때 어쨌든 반부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도 계속 추가를 하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 공개 기준 중에 하나인 GRI 기준의 스탠다드에 있는 이제 반부패 관련된 그 정보 공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러한 타이틀이라는 거에서 한 14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부패 관련돼서는 이렇게 3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언뜻 보시면 뭐 너무 그 한 3개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밑단에 타이틀이라는 거 밑단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대표적인 2개만 지금 저희가 조금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밑에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저희들 권고 공개 지표도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글로벌 ESG 동향 그리고 ESG 정보 공개 동향 그리고 올해 발표하신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까지 중요한 글로벌 표준하고 다 동향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분의 저희가 패널을 모셨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이제 KRX에서 강지호 팀장님 오신 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그 UN 글로벌 컴팩이 2007년에 한국에 생겼고 또 이제 오늘 행사를 같이 개최하는 한국 사회 책임 투자 포럼도 같은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UN 산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하는 기구로서 한국에 또 우리 이렇게 많은 저희 260개 가까운 회원사들이 이런 CSR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했고 사회 책임 투자 포럼은 또 이 사회 책임 투자를 확산하기 위한 역할들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또 UN 글로벌 컴팩에서 UN PRI가 사실 나왔기 때문에 ESG 투자 이슈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국내적으로 많은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또 이제 PRI 본부하고도 저희가 항상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늘 이제 초청을 해서 많은 ESG 투자를 알리곤 했었는데요. 또 2015년에 그 팀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Sustainable Stock Exchange라는 또 중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저희가 이제 KRX에 가서 우리 한국 거래소가 Sustainable Stock Exchange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그 들어와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정부 기관들 또 단체들 기업들이 ESG를 사실 흡수하고 있고 기업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는 그 흐름이 1년이 굉장히 이제 이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체감이 크고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세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먼저는 국민연금의 지금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직책이 바뀌셨는데 여기 지금 브로셔하고 다르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신 또 원종현 위원장님 모셨고요. 두 번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그 정재규 박사님, 네, 그리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원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실은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 원종현 위원장님은 무역협회 연구위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 그리고 지금 위원장으로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에 일하고 계시고요. 먼저는 제가 저희가 사전에 조금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는 KRX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시면 좀 주시고 그 연금이 이제 반부패나 ESG 관련해 가지고 고려한 투자 정책 현황 물론 지금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긴 했지만 그런 현황이나 향후 방향성을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오늘 반부패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금 스튜어십 코드의 반부패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 이런 부분들을 너무 죄송합니다만 5분에서 7분에 걸쳐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정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5분에서 10분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일단은 발표하신 내용상에서의 일반론에서는 뭐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고 아마 저희가 이것이 아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소개해 주신 부분이 현재 그래도 ESG 선진국이라고 되어 있는 해외 특히 유럽 중심의 에서의 하고 있는 현황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것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금 다다르지는 못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마 지적으로도 사실은 생각이 될 수도 있을 테고 하나의 벤치마크로도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또 저희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의 ESG가 비록 시작은 아마 늦었지만은 아마 그 끝은 보다 더 창궐할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국민연금의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자본시장에 있어서 소위 수탁자 책임이라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도입된 것이 2016년도에 아마 12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저희는 본격적인 우리는 자본시장에서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해왔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 역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가입자의 이익, 수탁자 책임의 원칙을 강조를 지금 하게 됐고 그러한 강조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ESG일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하나의 당연스러운 아마 귀결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의 입장 아니면 현재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ESG를 목적화하고 이것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수탁자 책임에 가장 충실한 가입자 이익에 맞출 수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어느 하나 지향성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방침들을 보니까 그 방침들이 이제 ESG와 부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ESG가 발전이 된 것 같고 여기서 특히 이제 반부패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반부패 문제는 여기 아까 소개시켜 주셨다시피 내용상의 어느 하나의 조항,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부패가 발현되는 부분은 바로 비용으로서 발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있어서의 부패적 상황은 투자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비용 추가 또는 수익률의 격감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일종의 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지금 매우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부패적인 요소가 결국적으로는 G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G라는 요소와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이 S에 있어서의 그 부패적 요소로서 모두 저변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비용 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아마 문제는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과 ESG를 얼마나 해라는 부분이 아마 저희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마 아시다시피 올 초에 이제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께서 아마 국민연금의 ESG를 현재 되어 있는 10에서 지금 50%로 확장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ESG와 저희가 수탁자 책임 원칙에 입각한 가입자 이익을 맞추게 부합하는 입장에서 보는 ESG는 사실은 개념이 약간은 다릅니다. 하나는 고유명사로서 말씀하셨던 ESG고요. 그런 문제에서는 ESG를 표방하는 일종의 펀드 아니면 ESG에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투자 대상에 대한 확대를 10에서 50으로 늘리시겠다는 표현으로 들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향하고자 하는 ESG는 그보다는 일반적 명사로서 지배구조, 환경, 사회를 아우르는 범위에서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ESG를 한다면 우리는 현재 이 부분에서의 부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의 부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런 투자에 의한 노력은 최대화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제일 첫 번째 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부패 요소를 포함시켰을 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ESG는 아마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어떤 수평적 관계로서 E와 S와 G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에서도 G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아마 S, E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E하고 S를 기업의 입장에서 E하고 S를 보다 충실하고 보다 활발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순서상에서 계속적인 발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업들이 ESG 기업들에게 아마 처음에는 국가의 법령 제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자본시장으로 넘어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거 그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어떤 법령 제정 아니면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하고 사실은 기업이 먼저 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쪽에서 먼저 왔고 여기에 대한 영향성이 이제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전 순서에서의 좀 차별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지혜 문제였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지역 지배 구조 속에서 이제는 그냥 추운 겨울철에 뭐 가난한 동네에 가서 연탄 배달을 마치 하는 것이 나는 사회적 역할을 다했어라는 부분에서부터 좀 더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그다음에 환경 지금 코비드 이후로 나타나게 된 이러한 그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우리는 G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로서는 그 주안점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까지의 국민연금에서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아마 많은 부분이 지혜에 사실은 되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연금 입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저는 2021년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ESG의 원년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S와 이 부분에서의 바람직성을 찾아서 보다 이런 쪽을 아마 더 지향할 수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된 기업을 그 판단하는 데 있어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주로 G를 봤다면 이제는 E와 S에 있어서의 영향도 사실은 저희의 투자 방향성의 많은 부분을 아마 차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지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ESG는 저희는 장기적 수익을 뭐 추구한다고 해서 ESG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까 고유명사적 개념인 거고요. 일반 명사적 개념을 봤을 때 ESG는 저희는 테마 펀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ESG가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약간의 좀 오버된 듯한 느낌으로 많은 부분에서 ESG를 하고 있는데 이 ESG를 말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ESG를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좋아. 그러니까는 ESG를 해야 되라는 일종의 수익률 추구의 원칙으로서 ESG를 자꾸 가야게 되고 국민연금에 있어서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ESG 투자가 마치 수익의 새로운 원천, 알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어떤 자극성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ESG는 위험 관리의 어떤 수단일 수도 있는 거고 ESG가 갖는 그 잠재 능력의 성장치로서의 그 중요성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ESG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그 비용이 과연 ESG를 하면서 남는 수익을 물론 보다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그겁니다. 아마 ESG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죠. 그 황금알을 나는 오리가 있는데 너무 지금까지는 단기 추구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오리의 배를 가르는 짓은 하지 말자. 그래서 배를 가르지 않고 계속 황금알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ESG일 수도 있다라는데 저희는 거기다 한 발을 더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 황금 오리를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금오리가 기껏 낳고 나서 그 수명을 다하는 것보다 좀 더 낮게, 좀 더 많이 계속적으로 오래 살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의 노력을 해야지. 얘는 황금알을 낳는 오이니까 투자하자라고 하면은 제 걱정은 이게 어느 순간 거품이라고 할 건 없으면 ESG가 다른 일반 새로운 테마 펀드가 나와서 그 테마 펀드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네라는 것이 나는 순간에 하나의 붐으로서 빠져나갈 것에 대한 것을 저희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적인 의미에서의 ESG를 어떻게 본질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은 저희의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이라는 부분은 저희의 국민연금 가입자, 즉 전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은 더한 것입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에 있어서 투자자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일반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는 성의 지향성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찾은 답은 ESG에 보다 강화를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요약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 사실 이 말씀이 얼마 전에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그린워싱 내부고 말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그 ESG에 대한 붐, 버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사실은 ESG 투자 원칙 철학으로 사실 다시 돌아가서 ESG 강화가 그런 측면에 더 지속 가능한 어떤 그 경영 내지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국민의 연금인 또 가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그 한국 기업 지배구조, 지금 이제 기업들 평가하시는 기간인데요. 정재규 박사님이 거의 그 20년 가까이 ESG 분야를 연구를 해오셨고 지배구조원에서도 지금 전문위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의안분석심의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ESG 심화평가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전에 이제 질문을 좀 여러 개 드렸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지금 다들 KCGS 평가를 이제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또 대응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기업들이 ESG 경영 그리고 ESG 공시 강화 이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또 그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정재규입니다. 5분이란 시간 동안에 제가 준비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줄여서 꼭 필요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ESG 정보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전까지 혹은 작년까지도 거의 그러니까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어떻게 좀 창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그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자 혹은 공시하자 이렇게 나가갔었는데 작년 말 올해 초 지금 현재 상황은 ESG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들도 ESG 경영을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수요 파트에서도 ESG 정보가 충분히 와야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SG 정보가 시장에 제공이 되고 그 정보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또 제대로 활용된 정보가 뭐 투자 측면에서 연결이 되고 기업이 또 관련 정보를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시장에 제공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그 어떤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리고 어떤 시기에 제공하느냐 그리고 그 정보의 기간
그 정보가 담고 있는 해당하는 기간은 어느 시기이고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배열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좀 될 필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도 의무화된 지 올해가 3년 차인데 그 정보의 활용성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도 투자 판단 요소로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생각만큼 많이 혹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더 사실 어쩔 수 없이라도 정형화되고 조금 더 보기 쉬운 정보로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E나 S 관련해서도 어쩌면 정보 공시가 거래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간 문제일 뿐인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정보가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ESG 경영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뭐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준비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한 그 5가지 정도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ESG 경영 혹은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회사 CEO 내지는 지배주주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ESG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CEO들 혹은 지배주주의 선언이나 발표가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고 ESG 공시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사 차원의 혹은 CEO 차원의 ESG 경영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ESG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주요 내용들을 담은 로드맵, 추진 시기 같은 게 포함된 로드맵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로드맵과 함께 필요한 게 조직 체계일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비용,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갈 실무 조직이나 그 인력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진행할 이사회 차원의 어떤 그 관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이나 향후 방향들 혹은 로드맵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걸 주주총회에 또 안내를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정보들은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정보 활용성도 높아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큰 그림에서 진행을 해 나가면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업들이 ESG 정보를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될지 또 ESG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평가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 핵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해서 평가 지표가 좀 표준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기관에서 수많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그 지표가 다 다르니 어디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ESG 평가와 관련된 지표도 어느 정도는 합의를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또 평가 기관마다 조금 더 주안점을 두거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평가 기관의 통일화를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가 기관이 평가 결과를 제공할 때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는지를 명확히 알리고 어떤 측면에서 이 평가 결과나 지표가 활용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가 기관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규모나 성장 단계나 우리 회사의 업종 입장에서 어떤 게 중요한 ESG 항목들인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그 판단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요소를 항목을 찾아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먼저 진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 경영을 잘 하려면 이 5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 기관마다 이제 지표 그 평가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다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ESG 실무 그룹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평가 기관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해서 또 그들의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 계속 지금 듣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5분 지금 지났는데요. 5분만 더 참아주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호 국장님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CDP 한국위원회 사무국장도 하시고 계시고 또 벤처투자 소셜 임팩트 민간 자문단 위원도 하고 계십니다. 뭐 코멘트에 더해서 거래소의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에 더 필요한 정보 공시 뭐 내용, 지표 관련해서 또 반부패 요소 강화돼야 할 부분이라던가 타임라인 전반에 대한 얘기를 네 5분밖에 드릴 수 없어요.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사회체험자 포럼 이종호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금융위에서 1월 14일 날 ESG 정보 공개에 대한 타임라인을 공개를 했죠. 의무화에 대해서. 먼저 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좀 시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정보 공개를 E와 S에 대해서 2025년도부터 그 자산 규모 2조부터 의무화시켜서 30년에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시킨다는 이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그 글로벌 어떤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아까 강지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ESG 정보 공개라든지 관련 법,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민 운동가보다 더 과격하게 여러 가지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뭐 기후 행동도 하고 있고 그런 인게이지먼트 부분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 우리나라의 ESG 정보 공개에 지금 2030년까지 의무화한다는 그런 부분에 과연 이렇게 이제 부합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ESG 정보 공개는 특히 E와 S 정보 공개는 2026년까지는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배구조 보고서가 2026년에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대해서 의무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6년까지 E와 S에 대해서도 의무화시켜야만이 그 이후부터는 E와 SG가 완벽한 삼위일체로 돼서 그 정보 공개가 될 수 있고 이걸 투자자들이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만약 2026년까지 정보 공개를 E와 S를 앞당긴다 한다면 2023년에는 자산 규모 2조, 24년에는 1조, 그리고 25년에는 5천억, 그리고 마지막 26년은 전체 코스피 상장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코스닥 상장사까지 이렇게 의무화시키는 그런 일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KRX에서 이제 ESG 정보 공개, E와 S에 대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이드라인 내용 자체를 보시면 이건 우리나라 대기업 에 비춰봤을 때 그 수준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현재 거래소에서 발표한 그런 정보공개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뛰어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강지호 팀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겠다 했는데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표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 이제 그 보완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ESG에 관련된 경영진 역할이라든지 ESG 위험과 기회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 이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상당히 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반부패 보니까 반부패에 관련된 그 지표를 보면 사실 국민연금과 저는 비교를 해봤어요. 지표를 KRX 지표하고 국민연금 지금 현재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은 국민연금이죠. 세계 3위, 4위 연기금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연금이 ESG를 고려하는 그런 지표는 반드시 이 거래소에 지표를 만들 때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반부패와 관련해서 보면 그 KRX의 반부패는 뭐 공정거래 쪽으로 돼 있는데 그건 하나의 법규 위반 이 부분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그리고 뭐 거래 대상 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 활동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국민연금의 이 지표도 과연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 각각의 대기업이라든지 넘어갔을 때 그런 쪽에 퀘스천 마크가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유럽연합에서 적어도 반부패 관련된 지표를 제시한 지표 그 정도는 좀 공개를 하도록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 뭐 부패와 뇌물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 및 자원 할당, 그리고 뭐 부패 관련 리스크 평가, 그리고 사업장 위험 평가, 그리고 내부 고발 체계의 뭐 지원, 또 법적 조치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어떤 지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담일 수 있다 한다면 그 공시의 방식을 comply or explain, 즉 모범 기준을 따라라. 그렇지 못하면 왜 못 따랐는지에 대한 공개를 하라, 설명하라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많은 지표를 넣고도 그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뭐 금융위원회하고 한번 거래소가 좀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ESG 공시 의무화 타임라인은 2026년으로 다 같이 당겨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표 관련해서도 반부패 지표를 조금 더 많이 보완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1분 지났는데 오늘 그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발표자 패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ESG 경영의 내재화에 가장 사실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은 CEO들과 리더십 그리고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서약 거의 70개 기업이 하시고 또 상도 받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저희가 뭐 이런 행사들을 꽤 많이 합니다만 이게 그냥 사실 뭐 홍보 자료 내시고 보도 자료 뿌리시라고 사실 하는 행사는 아니고 정말 CEO들이 사인을 하시잖아요. ESG 기반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반부패 경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거고 그 결심이 실제로 이제 ESG 내재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오신 그 다 거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같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리더십 또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도 많은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진지하게 배고프실 텐데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개별적 질문이 있으시면 또 식사하고 가실 테니까 네 오셔서 질문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